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가 이슈인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를 개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일단 영상의 초반부에서는 이번에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 중후반부 이후부터는 예를 통한 조금 쉬운 설명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제도 자체만 보면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는데 이게 전제 조건도 다 다르고 전제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 요소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네. 일단 내용을 소개해보면 지난 8월 12일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의 25개구 전체를 포함한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의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내에 짓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대책의 특징은 기존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역시도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내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기간 역시도 최장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실제로 최근 1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21%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집값 문제를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정책의 실효성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정부의 분명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개발 지역은 진행 중인 거 포함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상한제 적용받은 아파트는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5년에서 10년 동안 못 판다는 거죠. 싸게 줄 테니까 투기하지 마라, 그런 의지로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골자를 중심으로 한 레이아웃 정도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가볍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내용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양가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매매 가격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가와 매매가는 정의상 서로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토지 비용과 집을 짓는 건축 비용, 그리고 건설사가 집을 짓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그런 건설사의 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이 여기서의 분양가가 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토지 비용에 건축 비용을 더하고 거기에 건설사의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 분양가가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건설사에서 지은 최초의 집을 최초의 구매자가 집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분양가라는 말이 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네요. 분양가는 토지 가격, 건축 비용, 건설사 마진,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분양가죠. 네. 매매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으로 분양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이에요. 일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치자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념과 다소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분양가의 의미는 이렇게 잡아놓고 다음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은 말 그대로 앞에서 설명드린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임의로 설정해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투기 과열지구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4천만 원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지금의 시세보다 30% 정도 낮은 평당 2,80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앞에서 얘기한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언급한 평당 4천만 원이라는 시세는 매매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상한선의 제한을 받은 매매 가격보다 30% 싼 평당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분양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분양가와 매매 가격이 사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논쟁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이해 갈등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양가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공급자와 매매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요자 간의 갈등이 이번 분양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복잡하게 꼬아놓고 어렵게 표현한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우리 머릿속을 헷갈리게 만들고 더 이해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 논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분양가와 매매가의 큰 차이가 논쟁의 중심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가하고 매매가의 갭이 커지니까 그 갭만큼 갈등이 발생한다 이거죠.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가와 매매가의 갭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갈등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고 분양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번 정책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시청자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시청자분들 각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해야 됩니다. 흔히 부동산이나 땅을 중개하는 업자들은 토지 작업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땅 주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게 되면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을 확보해 나가게 됩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30년, 40년 이상 거주하신 땅 주인부터 오로지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해 놓은 땅 주인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땅 주인들은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계신 보통의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앞에서 분양가 같은 경우는 토지비에 건축비를 더해서 건설사 마진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비를 포함한 건축비에 들어가는 총 비용 같은 경우는 건설사의 구분 없이 대략 비슷한 금액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토지비랑 건축비는 어떤 건설사가 되든지 대충 비슷비슷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건설사와 땅 주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최대한 적은 생산 비용을 부담하면서 집을 짓고 그리고 다 지어진 집은 주변에 갖추어진 시세대로 파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건설사만 그런 게 아니라 조합원도 땅을 제공하니까 공급자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 분양 매물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총 100세대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30세대는 조합원 물량이 아닌 일반 분양 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조합원들과 건설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한 30세대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의 매물을 팔아서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총 건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총 건설비 부담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매물에서 부족한 건설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이익을 남긴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지난 8월 12일에 이 부분에 태클이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서 땅 주인과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반 분양한 걸로 부족한 건설비 충당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건설사들은 수익이 줄겠네요. 네. 앞에서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대략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일반 분양이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평당 분양 가격의 하락은 기존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 매물을 통해서 얻어왔던 이익의 크기를 줄어들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앞에서 예로든 일반 분양의 30세대에만 해당된다고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앞의 예에서만 봐도 평당 4천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평당 1,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30평 아파트의 30세대라고 가정해도 100억이 넘는 규모의 금액인데요. 그런데 세대수가 만약 몇백 세대라고 한다면 그 금액의 크기는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조합원과 건설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땅 주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규모가 크고 대형 단지에 해당하는 사업일수록, 그리고 일반 분양에 매물이 많이 포함된 사업일수록 조합원들이 감수해야 될 금액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건 맞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네요. 물론 조합원이라는 게 투기 세력도 끼어 있긴 하지만. 네. 분양가 상한제의 모습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조합원과 건설사가 가져갔던 이익을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이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 이익의 위치를 옮겨놓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조합원과 건설사라는 공급자가 가져갔던 이익분을 무주택자라는 수요자의 이익분으로 옮겨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어느 쪽이 이익의 수혜를 가져가는 게 정당한지가 그게 논쟁의 중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20년, 30년 이상 거주했던 조합원이 이익의 몫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집이 없이 살아왔던 무주택자가 이익의 수혜를 누리는 게 맞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각자의 처지나 관점에 따라서 첨예하게 나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 분양가가 떨어지게 되면 시세와 갭이 발생하는데 그 차익을 일반 분양받는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부분이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랑 건설사는 반발을 하고. 네. 그런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생겨난 정책은 아닌데요. 이름만 다른 형태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던 정책이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격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실제로는 기대치만큼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다른 형태로 해왔던 정책이니까 기존보다 살짝 더 강화된 이번 정책은 그 영향력 역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과야 지켜볼 내용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 내용을 통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단지가 있다면 그 주변의 전세 가격 흐름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평소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쉬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에 다소 생소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생소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분양가 상한제가 옳다, 틀렸다,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으시면 영상의 취지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기존의 가격 주도권을 공급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익분이 공급자에게 치우쳐 있었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익분이 수요자 쪽으로 치우치는 그 일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그 갈등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각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맞는데 우리는 그 전에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